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주말 잘 주말이 아니죠.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네,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한국 시간 화요일이죠. 미국 시장 월요일 장이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나름대로 뭐 보합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이 강하게 버티면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를 준 그런 월요일 첫날 미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준 그런 연휴 기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큰 어떤 그 산도 없었고 바다 골도 없었고 셧다운 문제가 나름대로 잘 해결이 되면서 뭐 임시 방편이지만 11월 중순까지 잘 연기가 되면서 시장은 금리라든지 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다양한 올 초기 때문에 기업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죠. 오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의 움직임에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조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중립, 뉴트럴이었다. 나스닥이 상승 한 3일째 상승하는 나스닥 때문에 그나마 한국 시장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2%, 다우가 지속적으로 하락 조금씩 빨아진 그런 연휴 기간이었고 나스닥은 0.67% 상승 13,307. S&P 500도 마지막에 돌려 세운 그러한 강한 모습, 약세장에서 나타나지만 그나마 끝이 좋은 그러한 강세의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스닥이죠. 네, 13,307, 14,000까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움직임, 추가로 금리나 달러 강세나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은 거의 꼭지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탑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술주인 나스닥을 위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의 화요일 장만 좀 잘 버텨준다면 우리나라 수요일 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뭐 크게 V자 반응할 것 같지도 않지만 폭락이나 다시 떡락하는 그러한 장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금일 미국 시장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사라진 가운데 4분기 첫 거래일을 맞아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죠?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눈에 들어온 그러한 투자의 키포인트로 보였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1.6%까지 하락해 연초 이후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러한 분리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연초 이후 0.3% 하락하는 모습이 러셀 2000 아주 중소형주는 또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여전히 유가 상승, 금리 인상,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취약한 모습을 중소형주로 나타냈지만 빅테크들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하는 시장이 좀 나름대로 성장주 내에서도 아주 작은 중소형주와 등치가 큰 빅테크 기업들이 좀 분리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27%나 오르고 S&P 500은 올 연초부터 11% 상승을 했죠. 반면 다우는 올해 들어 0.9%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 전통적인 빅테크가 아니라 큰 주식들은 대형 우량주들은 큰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셧다운 우려가 일시에 해소되자 다시 국채금리와 올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관심을 모으며 변동성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이 30일을 몇 시간 앞두고 45일간 임시 예산안 처리에 성공을 했죠. 이에 따라서 셧다운 위험은 45일 뒤 11월 중순 17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타결을 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랑. 정치적 이슈가 일시 소멸되면서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기를 시작했다. 자, 그럼 우리 금리부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난 미국의 국채 시장을 한번 봅시다. 10년물 국채는 10bp가량 상승하며 4.675, 2년물은 6bp가량 상승하며 5.108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은 또다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셧다운 위험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안전자산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주 후반에 나올 고용보고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서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로 추가 긴축에 대한 위험이 작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억만장자이면서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만은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마 끝날 것이다. 이미 끝났다. 더 이상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추가로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에크먼은 또한 장기금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더 오를 수 있다면 30년 금리가 5% 중반을 테스트하고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연준이 긴축을 추가로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는 거죠. 이미 악재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마지막 단계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의 가장자리가 항상 바람의 세기가 크죠. 하지만 그때가 이제 제일 꼭대기고 맥스 천장을 칠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오늘 아침에 5.108이 끝났죠. 네, 6.2bp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10년짜리가 4.687, 11.1bp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5%의 트라이를 할 것이다 라고 빌 에크만이 전망을 한 거죠. 30년짜리도 지금 4.796%인데 이 30년짜리 금리도 5%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거죠. 금리의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올라간 이후에 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높은 금리가 지속될 그 가능성,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면, 기업 실적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면 결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특히 성장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이게 연말로 갈수록 반영이 커진다면 올 연말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 1번이지만, 또 이걸 반대로 이미 이러한 가능성이 시장에 70%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선반영 정도가 강해지면서 거의 꼭대기에 온 게 아니냐. 내년에 대한 기대감, 경기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지금은 없다고 못을 박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못 박은 대로 된 적이 있느냐.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하는데, 후자가 약간 적은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기업이 실적을 갉아먹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가 1번 시나리오는 이게 한 70%.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잘 버티고 슬로우 다운하고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 이게 30% 정도인데, 일단 비율이 7대3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강하게 녹아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발표된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세를 이어갔으나 직전 달과 예상치보다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ISM이 집계한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는 49로,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48을 웃돌았죠. 전달 47.6보다도 개선되면서 3개월 연속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크게 봐서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야금야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ISM 제조업 지수의 모습이 그나마 이루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긴축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또 시장에 녹아들면서 주가가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다가
괜찮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모습이다 하면서 이제 장 막판에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이중적인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죠. 좋게 나오면 시장에 긴축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반영하면 주식시장에 박살이 났다가 아니다, 이것마저도 다행이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하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리면서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시장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지수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이고 50 이상이면 경기가 호황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 50을 뚫지는 못했지만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 46부터 지속적으로 47, 49까지 올라오는 그런 회복되는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개로 갈리며 시장의 변동성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긴축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긍정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발언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의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열린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물가 부분을 강조하는 코멘트를 했죠. 파월은 또한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물가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거듭하면서 기존의 자기 생각을 되풀이한 거죠. 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 이 양반도 또 부정적인 긴축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바 연방 FOMC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우리 같으면 금융감독원 부의장이라고 자리를 간 연준 바라는 의원은,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연준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혹은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이 사람은 또 이제 긍정적인 으로 또 발언을 했네요. 그나마. 또한 연준이 얼마나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단계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중립에서 약간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자동차 기업들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나왔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43만 5,059대를 인도했다. 2분기에 46만 6,140대보다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 월가 예상치 46만 1,640대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43만 대, 약 3만 대가량이 더 적은, 2만 8천 대가량이 더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가는 0.5%가량 상승 마감을 했죠. 이렇게 이제 실적 숫자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테슬라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무척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바닥에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테슬라의 차량 인도 건수도, 이렇게 시장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차량 인도 건수가 특별히 무너지거나 하락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치로 테슬라의 주가를 추가로 박살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250는 지켜야 될 선이다, 이렇게 보는 시장의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따라서 테슬라는 $251까지 상승을 하며 $250를 지킨 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강보합,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나스닥의 연휴 동안의 4일간의 연속된 상승이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코어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죠. 엔비디아가 골만삭스가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로 이렇게 목록에 올려놓으면서 변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강력한 바닥을 지지해주는, 또한 HBM이라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테슬라도 잘 지켰다. 악재 수치 속에서도 주가를 잘 방어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엔비디아도 447달러까지 다시 2.95%, 4%가 아니라 3%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목표인 450달러를 지켜가는 모습 근처에 온 거죠. 500달러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곧 실적이 이제 9월에 발표됐으니까 11월에 발표되는데 그 사이에 실적 발표는 없지만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관련 기업들을 이제 유출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HBM이라든지 GPU 관련된 그러한 AI 100에 대해서 H100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어떤 그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없다는 게 이제 우리 엔비디아의 강력한 무기인데 물론 AMD가 대항할 만한 그러한 그 제품을 마련을 했지만 성능이라든지 시장에서 인식도 면에서 엔비디아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바닥은 다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의 HBM이라든지 DDR5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뭐 DDR5는 관련이 없겠지만 HBM 관련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리플로 장비, 뭐 프로텍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그러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나름대로 실적을 시장에서 주가 방어를 잘 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는데 반면 경제 지표들은 시장을 좀 어둡게 했죠. 달러 지수가 다시 106.73까지 오르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달러가 지금 1355원까지 올라와 있죠. 과거에 이제 2022년 말경 10월경에 1425원 정도까지 1450원 가까이도 오른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 후로 12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1355원까지 약세로 움직이는데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움직임이 언제 멈출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데 달러 지수가 저렇게 빠지지 않고 강세로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원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원달러가 이제 멈추려면 미국 달러 강세가 멈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긴축에 대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긴축이 다 왔다 고만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라든지 숫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이기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런 면에서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약세의 위상단을 막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 107 근처까지 오면서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한 반면 WTI는 2.39% 하락하며 88.62달러까지 9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WTI 시장은 선물 시장이 70이고 현물이 30이다. 7대 3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물 투자자, 투기자금이 모든 가격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래서 이제 90달러에서 멈추면서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매수했던 것들을 좀 파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일단 끝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겹쳐지며 수급이나 선물 움직임에서 이익 실현이 나와서 가격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CP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70달러대까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173.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라인일리는 0.22% 상승하며 538달러, 노보 노르디스크는 91달러, 대만 TSMC는 0.86% 상승하며 87.65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보합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67.96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2.2 상승하며 306달러, 다시 300달러를 회복한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너블록스는 0.93% 하락. 비트코인은 27,00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27,42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은 연휴 동안 셧다운 위기를 넘기며 그나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최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도 아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끝이 났다. 특히 나스닥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한국의 10월 주식시장에서 기술주 섹터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 오늘 엔비디아 상승은 그동안의 AI, HBM에 대한 동력 약화로 작동하며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진다. 유가는 하락하고 달러 지수와 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지표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중립적인 환경성에서 당분간 쉬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개별 종목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별 종목 이슈는 크게 두 가지죠. 올 초에 발표된 다양한 경제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개별 종목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우리나라도 7일날 이번 주 아마 이제 제가 봐서는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이 수치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실적 발표 전에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인데 하나증권은 3분기 1.8조, 한투 2조, 교보와 KB는 1.8조, 하나증권 1.9조, 현대차는 2조, 키움증권이 1.3조로 가장 낮게 전망을 했고 다월투자증권 2.3조. 결국은 한 2조대 내에서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2조를 넘었으면 서프라이즈로 봐야 될 것 같다. 4분기는 큰 의미가 없죠. 4분기는 여러 가지 것들 떨구고만 하는데 24년을 보면은 24조부터 38조까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좀 갈리는 거죠. 10조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현대차증권은 내년에 38조, 키움은 34조, 그 다음에 하나증권 34조, 30조 이하로 전망하는 데는 다월과 하나증권 이렇게 전망인데 저는 33조에서 35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가 많아봐야 5조에서 4조인데 내년에 35조면 7배가 더 올라가는 실적이다. 이게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시장의 그 사이클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숫자로 증명이 되고 또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린다.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낸드 가격과 D램 가격이 상승해서 전망이 올라오고 HBM 가격이 지속적으로 ASP를 상승해서 숫자로 찍어내준다면 반도체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시장을 움직일 여전히 대장주가 될 것이다에 대한 믿음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봇, 반도체, HBM, 자율주행, 비만 치료제, 이렇게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4개 기둥에 대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10월은 9월에 그 살벌했던 정말로 그렇게 악재와 모든 주가 조정으로 우리를 먹었던 걸 다 토해내게 하는 그런 슬픈 한 달이었는데 10월은 이걸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런 달, 이걸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복 정도. 그래서 자기의 목표 가격의 손실의 90% 정도가 회복이 된다면 30% 정도는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내년에 다가올 그러한 모습을 연말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저의 투자 전략이죠. 자기 매수 가격의 90% 정도, 손실난 가격의 90%면은 일단 팔아서 30% 정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자. 이 돈으로 연말에 또 내년을 대비해서 새롭게 올 섹터를 찍어서 사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올해 나이스한 연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미국의 화요일장이 돌아서 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은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호재와 약재가 없는 가운데 경제 지표에 다음 기업 실적들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좀 내일 출근한다는 게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 벌어야죠. 근데 주식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